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년을 바쳐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간을 기다립니다. 책이 나옵니다. 800권.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책은 서점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결국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재고를 폐기하겠습니다. 당신의 10년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모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출판사 사람이 술에 취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 책 폐지로 팔았는데 책으로 있을 때보다 더 비싸게 팔렸어요. 하하.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났습니다. 1818년, 저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책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재고를 폐지로 팔았습니다.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0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책이, 폐지로 팔렸던 그 책이 독일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마다 품절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폐지로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무도 듣지 않던 철학자가 독일 최고의 사상가가 되었을까요? 그 사이 4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제 성공은 70대에야 찾아왔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년을 무시당한 남자의 이야기,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서 있던 교수의 이야기,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오직 푸들 한 마리와 살았던 외로운 철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너무 늦은 나이에 세상의 인정을 받은 노인의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독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60대가 넘으신 여러분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72살에 성공했습니다. 72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여생을 조용히 보낼 나이에 저는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실패 끝에 찾아온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1860년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제 작은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오전 7시. 저는 5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푸들 아트만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트만, 잘 잤느냐? 푸들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였지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평소와 다른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쇼펜하우어 교수님, 귀하의 철학이 이제 독일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귀하의 저서를 읽고 있으며 귀하를 독일 최고의 철학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2살. 마침내 사람들이 제 철학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50살에 유명해졌다면 40살에, 30살에.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늦게 온 성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년을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실패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떻게 저를 만들었는지, 늦게 온 성공이 왜 오히려 더 소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가 넘으신 여러분 중에도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저는 70이 넘어서 꽃을 피웠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20년,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받았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철학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요.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제 첫 강의 날,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철학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의실로 가는 길, 저는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베를린 대학의 철학계는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다. 헤겔은 독일 관념론의 거장이었고 그의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했다. 그는 낙관적인 철학을 펼쳤다. 역사는 진보한다. 이성은 승리한다. 세계는 합리적이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였다. 세계는 비합리적이다. 삶은 고통이다. 역사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된다. 저는 의도적으로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5명입니다. 거대한 강의실에 덩그러니 5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헤겔의 강의실에서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이 넘쳐나 복도까지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학생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헤겔 교수님은 삶이 진보한다고 하셨는데요. 헤겔은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주, 학생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주, 1명, 그리고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텅 빈 강의실에서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헤겔의 강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정신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학생들의 열광적인 박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헤겔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하지만 그 언젠가는 50년이나 걸렸습니다. 팔리지 않는 책, 그리고 출판사의 조롱. 1818년, 저는 제 첫 주요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 고통의 의미, 구원의 길, 10년을 연구하고 사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는 날, 저는 떨렸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출판사 사장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원고를 훑어봤습니다. 좀 어둡군요. 사람들이 이런 걸 읽을까요? 진리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원합니다. 글쎄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서점을 찾아다니며 제 책이 팔리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첫 주요 저서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초판 800부 중 100부 정도만 팔렸고 나머지는 창고에서 썩었다. 출판사는 결국 남은 책들을 폐기 처분했다. 몇 년 후 출판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귀하의 저서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를 폐기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10년을 바쳐 쓴 책이 폐기 처분되다니. 하지만 더 모욕적인 일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1840년경, 저는 출판사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씨, 아시나요? 당신 책 재고를 폐지 공장에 팔았는데 그게 책으로 있을 때보다 더 비싸게 팔렸답니다. 그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제 철학이 종이로 재활용될 때 더 가치가 있다니.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계의 완전한 무시. 182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저는 학계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제 논문은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책은 서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학회에서는 제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철학학술지가 현대 독일 철학의 주요 사상가들이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헤겔, 피테, 셸링 등이 다뤄졌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철학은 주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류가 아니라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류가 되고 그들이 역사의 각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그 언젠가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본론 이 혼자 사는 법을 배우다. 프랑크푸르트의 은둔자. 1833년 저는 45살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헤겔도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워 프랑크푸르트로 도망쳤습니다. 실제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베를린에 남았던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직시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마인 강이 보이는 2층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고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치필, 정오부터 오후 1시 플루트 연주, 오후 1시 점심 식사 항상 같은 식당, 같은 자리, 오후 2시부터 4시 산책 항상 같은 경로, 오후 4시부터 저녁 독서, 밤 10시 취침. 50년 동안 이 루틴을 거의 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노인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가? 하지만 저는 이 루틴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푸들 아트만, 제 유일한 친구. 1840년경 저는 푸들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아트만이라고 지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걔한테 무슨 세계 영혼.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아트만은 제게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저를 비판하지 않았고, 제 철학이 팔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트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트만, 오늘 산책할까? 아트만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좋아, 가자. 산책을 하면서 저는 아트만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트만, 너는 알겠지? 인간은 복잡하지만 걔는 단순하다. 너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기쁘면 꼬리를 흔든다. 인간도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할 텐데. 아트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씨, 왜 걔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걔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여러 마리의 푸들을 키웠고 모두에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걔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여겼다. 말년에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관계는 푸들과의 관계였다고 말했다. 혼자 식사하는 철학자. 저는 항상 혼자 식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영국인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 창문이 보이는 곳. 웨이터들은 저를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오늘도 같은 메뉴시죠? 그렇네.
저는 혼자 앉아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라틴어 고전, 인도 철학서, 때로는 신문.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노인은 왜 혼자 밥 먹으면서 책을 읽는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과의 대화가 사람과의 대화보다 훨씬 생산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식사하시는 것이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저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완벽한 루틴 속의 평온. 사람들은 제 삶이 단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단조로움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루틴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뭘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루틴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4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매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1년이면 365페이지입니다. 50년이면 18,000페이지입니다. 천재는 한 번에 대작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재는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본론 3 마침내 찾아온 인정. 1851년 작은 변화의 시작. 제가 63이 되던 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록과 보유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제 철학을 쉽게 풀어 쓴 에세이 모음집이었습니다. 이 책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록과 보유는 쇼펜하우어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보다 훨씬 읽기 쉬웠다. 인생, 사랑, 행복, 고독 등 일상적인 주제를 다뤘고 문체도 명료했다.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 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권, 100권, 1000권.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이 책이 인기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삽니다. 젊은이들이? 네, 특히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어두운 철학을 젊은이들이 읽다니. 하지만 기뻤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하르트 바그너의 방문. 1854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하르트 바그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하르트 바그너는 당시 떠오르는 작곡가였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철학, 특히 음악에 대한 견해에 깊이 감명받았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세계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그너의 음악관과 일치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하르트 바그너입니다. 선생님의 철학에 감명받아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그너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재능 있는 작곡가라고.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에 대해,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바그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이 제 음악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다가 이제 위대한 예술가가 제 철학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너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누군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대학에서 온 초청장. 1855년 저는 6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쇼펜하우어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선생님의 철학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40년 전 베를린 대학에서 제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무시했던 바로 그 학계가 이제 저를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 책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복수심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을 때는 관심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초대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옳았다. 70대에 찾아온 명성. 1858년,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철학이 독일 전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문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쇼펜하우어, 시대를 앞서간 철학자, 비관주의의 대가 쇼펜하우어, 헤겔을 넘어선 진정한 철학자. 대학에서는 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서점에서는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폐기 처분됐던 바로 그 책이요. 쇼펜하우어의 늦은 명성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1848년 유럽 전역의 혁명 실패 후 사람들은 헤겔식 낙관론의 환멸을 느꼈다. 둘째, 산업화와 물질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비판적 철학에 공감했다. 셋째, 예술가들, 특히 바그너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쇼펜하우어를 지지했다. 어느 날, 저는 서점을 지나다가 창문에 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시대 최고의 철학서.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 이 책이 인정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30년 전에 일어났다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다. 여러분, 저는 70대에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극으로 봅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30대에 유명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타락했을 것입니다. 명성에 취해 진리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년간의 무명 생활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철학을 타협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명의 시간이 저를 진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60대가 넘으신 여러분 중에도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십시오. 고독이 창조의 어머니다. 저는 5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았고, 사교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없었다면 제 철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깊이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제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사교 모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독한 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루틴이 천재를 만든다. 저는 50년 동안 같은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박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루틴이 제 생산성의 비밀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이 단순한 반복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천재는 영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천재는 루틴으로 일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비밀입니다. 60대가 넘으셨다면 이제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같은 시간에 명상하십시오. 작은 루틴이 쌓여서 위대한 삶이 됩니다. 인정은 필요 없다. 저는 50년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인정과 무관합니다. 제 철학이 옳았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인정, 친구의 인정, 사회의 인정. 이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제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우십시오.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다 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저처럼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괜찮고, 이상한 취미를 가져도 괜찮고, 혼자 밥 먹으면서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두 번째로,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사색하고, 혼자 명상하십시오. 고독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독서하십시오. 루틴이 삶에 구조를 줍니다. 그리고 구조가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틴을 따르면 됩니다. 작은 루틴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산책, 저녁 독서.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네 번째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70대에 유명해졌습니다.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에 새로운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큰 성공, 큰 명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공허합니다. 대신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산책 중 만난 고양이.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푸들 한 마리와의 산책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여섯 번째로, 매일 글을 쓰십시오. 일기든 회고록이든 편지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글을 쓰십시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50년간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이 제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글도 여러분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7점, 동물을 키우십시오. 외롭다면 동물을 키우십시오. 개든 고양이든 새든 동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푸들 아트만은 가장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음악을 들으십시오. 음악은 영혼의 약입니다. 저는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고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들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걱정도 불안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들으십시오. 음악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멈추십시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후회 대신 배움을 찾으십시오.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열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가 넘으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쓰십시오. 11번째로, 매일 산책하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저는 50년간 매일 2시간씩 산책했습니다. 산책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날씨가 나쁘더라도 나가십시오. 비 오는 날의 산책도 나름의 운치가 있습니다. 12번째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드십시오. 저는 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철학을 만드십시오.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십시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인생 철학을 완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1860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푸들 아트만과 함께였지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쇼펜하우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책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책이 당신 인생을 구했다고요? 네. 저는 몇 달 전까지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고.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 고통이 제 잘못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간 고통 속에서 쓴 글들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늦은 성공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30대에 유명해졌다면 저는 이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50년의 실패가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72세의 노인,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2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외로웠고, 오랫동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미뤄왔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제 제 책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아트만과 산책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베토벤의 소나타를 들을 것입니다. 72세 노인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제게는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평온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매일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면, 자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옵니다.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0년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20년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10년도, 아니, 마지막 1년도.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인 강 위로 석양이 비칩니다. 아름답습니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석양이 일출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석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 여러분, 저는 이제 72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의 시간보다 실패의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50년을 무시당했고 비웃음당했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50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독이 제 철학을 낳았습니다. 그 실패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대에 인정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성에 취하지 않고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30대에 유명해졌다면 저는 타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대에 유명해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성공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관계,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루틴을 만드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50년 후에 꽃이 피어도 괜찮습니다. 꽃은 언제 피든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문장을 남깁니다. 위대한 것은 천천히 익는다. 빨리 익은 것은 빨리 썩지만 천천히 익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천천히 그러나 아름답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